건물주가 되면 편히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열쇠를 쥔 그날부터 제 인생은 빚과 민원, 그리고 버팀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그 모든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동수입니다. 정년을 마치고 집에 혼자 남았을 때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평생 남의 시간을 맞춰 살았다고 믿었는데 막상 제 시간이 오니 어디에 써야 할지 몰라 멍해졌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사람들은 건물주가 되면 편해진다고 했고 저는 그 말에 마음이 먼저 기울었습니다. 오래 모은 퇴직금과 저축을 꺼내어 계산기를 두드렸고 머릿속에서는 연금처럼 들어올 월세가 매달 한 줄로 그려졌습니다. 저는 그 그림이 제 노후의 안전망이 될 거라 확신했어요. 처음 그 건물 열쇠를 손에 쥔 날을 기억합니다. 우중충하던 하늘이 갑자기 밝아진 듯 했죠. 문을 여니 텅 빈 계단에 먼지 냄새가 올라왔고 엘리베이터는 오래된 울림으로 저를 반겼습니다. 낡은 전등이 깜빡이며 켜질 때 저는 스스로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속으로 건넸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라고, 나도 드디어 편한 삶으로 들어선다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빈 상가를 한 칸씩 둘러보며 사용처를 상상했어요. 베이커리 하나 들어오고 아담한 꽃집이 합류하면 동네 풍경이 달라지겠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입가가 풀려버렸습니다. 첫 계약은 순조로웠습니다. 중개업자는 재빠르게 서류를 챙겼고 임차인은 성실해 보이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며 중개업자가 몇 가지 조항을 말했다고 했지만 당시에 저는 새 출발의 기쁨에 귀가 얇아져 있었습니다. 서류가 두꺼우면 든든하다는 착각도 했습니다. 계약금을 받던 순간 저는 마치 제 인생에서 첫째 관문을 통과한 듯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도장을 찍고 돌아오며 지하 주차장에서 차 시동을 켜는데 핸들이 생각보다 가볍게 돌아갔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이렇게 돌아가겠지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아침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현장을 돌았습니다. 계단 손잡이를 닫고 소화기 점검표에 기입을 하고 우편함에 꽂힌 광고지를 빼냈습니다. 관리인에게 맡기면 될 일을 제 손으로 하는 이유를 묻는 이도 있었지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 살림이니까 직접 챙겨야 마음이 놓입니다. 빈칸이 채워질 날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건물 주변 식당의 가격표도 외웠습니다. 어느 집은 김치찌개가 적당히 칼칼했고 어느 카페는 늦은 오후에 한가해 조용히 앉아 서류를 정리하기 좋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저를 건물의 주인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죠. 그 즈음 가족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친척 모임에서 누군가가 제게 묻더군요. 요즘은 편하시죠? 건물 주면 걱정 끝이죠. 저는 대답을 아꼈습니다. 말하는 순간 그 편안함을 놓칠까 두려웠습니다. 사실은 아직 공실이 남아 있었고 전기 설비 교체 견적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둘째 고비 정도라고 여겼습니다. 첫 계약도 했으니 다음 계약도 이어지리라. 사람들은 늘 몰려오다 한순간에 빠지지만 저는 그 흐름을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날 천장의 얼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누수 자국이 벽을 타고 내려가 있었고 저는 즉시 업체를 불렀습니다. 기사님은 손전등으로 천장을 비추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이건 윗집 배관부터 확인해야 깔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자리에서 수리 일정을 잡았습니다. 비용이 생각보다 컸지만 깨끗한 건물은 곧 좋은 세입자를 부른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수리하는 동안에도 저는 계단을 오르내리며 먼지를 닦았습니다. 작은 노동이 건물의 운명을 바꾸리라 여겼습니다. 그해 여름의 공기는 끈적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땀이 목을 타고 흘렀고 저는 작은 선풍기를 창고에서 꺼내 공용 공간에 놓았습니다. 임차인 한 사람은 고개를 숙여 고맙다는 인사를 남겼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 장부에 조용히 적어두었습니다. 성실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 그리고 그 옆에 덧붙였습니다. 이 건물도 곧 성실해질 것.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첫 달 월세가 들어오던 아침, 저는 통장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변하는 순간 제 심장도 함께 또렷해졌습니다. 그날 저는 비로소 셋째 관문을 넘었다고 느꼈습니다. 계단창 너머로 들어오는 햇빛이 유난히 깨끗해 보였고 저는 건물의 모서리를 손바닥으로 한번 쓸었습니다. 잘 버텨줘서 고맙다고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오후에는 화분을 사서 현관에 놓았습니다. 초록이 있으면 사람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 누군가 그랬습니다. 저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계절은 잠시도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더군요. 둘째 달 말 한 임차인의 이체가 늦어졌습니다. 실수였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람 일에 변수가 있지요. 저는 정중한 안내 문자를 보냈고 다음 날이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관리실 전화는 신호만 가고 가게의 셔터는 반쯤만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셔터 틈 사이 어둠이 매달린 듯 했습니다. 그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 소리가 났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열쇠 꾸러미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쇠붙이가 서로 부딪히며 낡은 울림을 냈습니다. 이 소리가 나를 지켜줄지 아니면 나를 묶어둘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첫 위기일 뿐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절차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도 잠들기 전 어둠 속에서 또렷해지는 한 문장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건물의 주인이 된 줄 알았는데 어쩌면 나는 열쇠의 종이 인형이 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젯밤 식탁 위에 올려둔 열쇠 꾸러미를 다시 손에 쥐었을 때 쇠붙이가 내는 낮은 울림이 아직도 귓속에서 맴돌더군요. 잠이 들었다가도 번쩍 깨어났고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건물로 향했습니다. 계단 전등을 켜자 희미한 불빛이 벽을 타고 번졌습니다. 저는 먼저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얇은 고지서 몇 장과 두툼한 등기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순간적으로 굳었고 봉투를 찢자 차가운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임대료 연체에 대한 정식 통지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침착하자고 말했습니다. 절차대로 가면 된다고,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그렇게 다독였습니다. 가게 셔터는 여전히 반쯤만 올라가 있었습니다. 안쪽으로 어둠이 길게 누워 있었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철판을 살짝 들어올리며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먼지가 코끝을 스쳤고 안쪽에서 약한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꺼져야 할 불이 꺼지지 않은 것처럼 마음이 조마조마해졌습니다. 저는 관리실 메모장을 꺼내 오늘의 상태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연체 사흘째, 연락 두절, 현장 확인. 제 글씨가 낯설 만큼 단단해 보였고 그 단단함이 곧 제 어깨를 더 무겁게 누르는 듯 했습니다. 오전이 깊어질수록 전화는 늘어났습니다. 정기 점검 업체, 배관 기사, 중개사무소, 그리고 구청 민원 창구까지. 저는 같은 사연을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상가 한 곳이 비어있고 한 곳은 연체 중이고 공용복도 천장에서 습기가 다시 올라오고 엘리베이터가 가끔 멈칫거린다고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알겠다는 응답이 이어졌지만 누구도 지금 당장 해결해주겠다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메모 옆에 약속 시간을 적었습니다. 이른 오후, 늦은 오후, 다음 주 초. 단어들이 제 뒷덜미를 잡아당기듯 길게 이어졌습니다. 점심 무렵 임차인이 잠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상황을 묻고 싶었지만 먼저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선이 있죠. 대신 도움 필요하시면 알려달라고
납부가 어려우면 조정도 가능하다고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그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고 대답은 끝내 흐릿하게 흩어졌습니다. 셔터는 다시 내려왔고 복도에는 작은 바람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 바람이 내 마음을 쓸고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듯 하면서도 괜찮지 않다고 울먹이는 소리였습니다. 오후에는 배관 교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천장을 뜯자 오래된 파이프가 기침하듯 삐걱거렸고 회색빛 물기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졌습니다.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위층과의 경계에서 오래된 흔적이 보인다고요. 저는 공용비로 처리 가능한 범위를 따져보며 수리 범위를 정했습니다. 한 줄의 결정을 할 때마다 제 통장도 한 줄씩 얇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깨끗해야 사람이 들어오죠. 고치면 좋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믿음은 비용보다 먼저 나가는 선지불 같은 거였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복도 끝창으로 노을이 들어왔습니다. 붉은 빛이 바닥의 먼지를 금빛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사진처럼 마음에 새겼습니다. 언젠가 이 건물이 사람들로 북적이는 날, 오늘의 빈 복도를 떠올리면 버틸 힘이 생길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을은 길지 않았습니다. 조명이 켜지자 창밖의 빛은 금방 식어버렸고 알림음 하나가 제 손안에서 짧게 울렸습니다. 통장이었습니다. 들어올 줄 알았던 임대료가 결국 들어오지 않았다는 안내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날짜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하루의 끝자락이 제 어깨 위로 조용히 무게를 얹었습니다. 저녁에는 구청에서 보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복도 소음 민원 접수 안내였습니다. 오후에 배관을 교체하는 소리가 층간을 타고 울렸나 봅니다. 저는 즉시 회신을 보냈습니다. 공용시설 점검에 따른 일시적 소음이었고 일정은 사전에 안내했다고 적었습니다. 사실은 일부 안내가 누락됐습니다. 첫 운영이었고 저는 아직 매뉴얼을 몸으로 외우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새벽에 다시 각 층을 돌며 사과 안내문을 붙이겠다고 적었습니다. 거짓 없이 변명 없이 지금의 제 실수를 제 이름으로 책임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통로의 초록 화분이 비를 맞으며 잎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낯선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건물주라는 말이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으로 들리겠지만 제 눈엔 관리인과 경비원과 수리기사의 그림자가 엉켜 보였습니다. 저는 손에 쥔 열쇠를 한번 굴려보았습니다. 달그락 소리가 빈 복도에 작게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안정감을 주었고 동시에 묘한 외로움을 남겼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저는 아직 모른다고,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등기봉투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정중한 문장으로 적힌 경고가 또박또박 박혀 있었습니다. 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는 안내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이 더 넓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은행에 들러 상담을 받고 중개사무소와 상의해 임대 조건을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 안내문을 붙이겠습니다. 제 실수는 제 자국으로 남기고 그 위에 다시 선을 긋겠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목을 스쳤습니다. 저는 어제 준비해둔 안내문 묶음을 들고 건물로 향했어요. 각 층을 돌며 문 앞에 붙이는데 테이프가 유난히 잘 안 붙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민원 사과문이지만 제 마음속에는 사과 이상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체 세입자의 셔터 앞에도 똑같이 붙였습니다. 혹시 안에서 누군가 보고 있을까 잠시 멈춰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정적이 오히려 더 크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아침 햇살이 복도 끝 창으로 들어올 즈음
저는 은행 상담을 위해 건물 앞을 떠났습니다. 창구 직원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임대 수입이 불안정하면 대출 상환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 계산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수입은 줄었고 거기에 수리비와 공용관리비까지 더해졌습니다. 숫자는 냉정했고 그 냉정함이 제 심장에도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 무렵 중개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체 중인 세입자와 통화가 됐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 당분간 납부가 어렵다는 말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조항이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지금 그 조항을 꺼내는 게 과연 해결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여 목구멍에서 걸렸습니다. 결국 저는 단 한마디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연락이 되면 직접 이야기 나누고 싶다고요. 오후에 건물로 돌아왔을 때 복도 끝에 놓아둔 화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스치며 건드린 건지 아니면 바람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흙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모았습니다. 흙 냄새가 묘하게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깨진 화분 조각을 버리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건물도 사람도 조금의 충격에 금이 가고 그 금은 생각보다 빨리 번져나간다는 걸요. 저녁이 가까워오자 구청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건물 외벽 간판 조명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었습니다. 저는 사다리차를 부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 달 사이에 수리비로 나간 금액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일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건물은 제 얼굴이니까요. 누군가의 시선에 더 이상 무너지지 않으려면 제 손으로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갈 무렵 연체 세입자의 가게의 셔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저는 무심한 듯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게 앞에 다다르자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손끝에는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짧게 안부를 묻고 필요하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그는 작은 숨을 내쉬었지만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셔터는 다시 내려갔고 그 철판 소리가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니 부엌 조명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전구를 갈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고장난 건물을 고치는 일과 흔들리는 마음을 붙드는 일이 참 많이 닮았다는 것을요. 하나씩 천천히 때로는 다시 되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손상이 번져갑니다. 저는 부엌 의자에 앉아 오늘 하루를 머릿속에서 되짚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서로 얽혀 건물도 사람도 하루도 결코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젖은 길이 번들거렸고 저는 그 길 위로 건물의 그림자를 떠올렸습니다. 그 그림자 속에는 연체 통지서, 쓰러진 화분, 깜빡이는 간판, 그리고 셔터 앞에서의 짧은 시선이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직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버팀목이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더 단단하게 서야겠죠. 그래야 무너지지 않을 테니까요. 아침 공기가 유난히 무겁게 내려앉은 날이었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지는 이상한 기운이 있었어요. 복도에 들어서니 벽 한쪽에 붙어있던 안내문이 뜯겨나가 바닥에 구겨져 있었습니다. 종이에 남은 테이프 자국이 얇게 찢겨 있었고 그 위로 먼지가 덮여 있었죠.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떼어낸 건지 아니면 바람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종이가 가진 의미는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연체 세입자의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셔터는 여전히 반쯤만 올라가 있었고 그 틈으로 비어있는 매대가 보였습니다. 안쪽에는 오래된 박스 몇 개와 전선이 어지럽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불빛조차 꺼져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셔터를 두드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름을 불러봤지만 복도 끝에서 돌아오는 건 제 목소리뿐이었습니다. 그 고요가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전 중개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체 세입자가 어젯밤 가게 물건을 모두 빼갔다고요. 통보 없이 떠난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놓쳤습니다. 바닥에 부딪힌 펜 소리가 묘하게 크게 울렸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서둘러 현장에 가니 가게 안은 비어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와 작은 못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이렇게 빨리 지워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대출 상환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계획을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지만 속에서는 뜨거운 기운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임대료가 한 달 이상 비면 상환금은 제 통장에서 바로 빠져나갑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건물의 주인이라고 불렸지만 사실은 이 건물의 빚을 등에 지고 끌고 가는 사람이라는 걸요. 오후에는 구청 담당자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외벽 간판 조명 교체 작업이 허가 없이 진행됐다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꺼내 보여주며 변명 아닌 변명을 했습니다. 안전 문제로 급하게 조치했다고요.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규정상 경고 조치는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 위에 도장을 찍는 제 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기울 즈음 복도 끝 창문 너머로 어둑한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렀고 바람이 건물 외벽을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건물에 기대에 서 있지만 사실 건물은 나를 전혀 붙잡아주지 않는구나. 언제든 놓을 수 있고 나는 언제든 떨어질 수 있다는 걸요. 저녁이 되자 가족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 너머로 걱정과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건물 문제로 너무 지쳐 보인다고 차라리 정리하는 게 어떻겠냐고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말이 현실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손 놓는 건 패배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하나의 균열이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건물 불을 모두 끄고 돌아서는데 현관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몇 달 전 열쇠를 처음 봤던 날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어두운 그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열쇠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쇠붙이가 나를 지키는 건지 아니면 나를 묶어두는 건지 이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바닥이 꺼지는 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연체가 한 달을 넘기고 비어있는 칸의 불이 영영 꺼진 날 은행 통지문이 다시 도착했어요. 상환일 조정의 마지막 기회라 적혀 있었고 기일을 넘기면 불이익이 따른다고 또박또박 박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동안 제 손바닥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길게 내쉬고 가방에 서류를 넣었습니다. 오늘은 물러설 수 없다고 적어도 제 발로 선택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은행 창구 앞 의자에 앉았을 때 유리병 너머로 제 얼굴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상담 직원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상환 계획을 다시 짜려면 담보 조정이나 추가 보증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보증을 서줄 사람도 다시 담보로 내줄 것들도 이제는 많지 않았습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제 등 뒤로 차가운 벽이 가까워지는 기분이었어요. 결국 저는 시간을 조금 더 벌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매각 절차를 알아보겠다고 가능한 선에서 책임을 다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건물로 돌아오는 길 중개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관심을 보인 매수자가 있다는 소식이었죠. 다만 시세보다 꽤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저는 목울대가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헐값이라도 넘겨야 숨을 쉬는 건 아닌지 아니면 조금 더 버텨야 하는 건 아닌지 두 갈래 길이 걸음을 붙잡았어요.
결국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선택은 보고 난 다음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날 오후 작은 회의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매수자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교체 시기, 외벽 도장 비용, 공실 리스크까지 조목조목 짚으며 가격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고요. 그의 어조는 친절했고 숫자는 논리적이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도장을 찍으면 모든 소음이 멎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복도에서 쓰러진 화분과 뜯겨나간 안내문, 반쯤 열린 셔터의 그림자가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쉬운 패배와 단단한 퇴각은 다르다고, 지금 해야 할 일은 값싼 항복이 아니라고 마음속으로 또렷이 말했습니다. 저는 조건을 다시 적었습니다. 건물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대신 제가 감당해온 수리 내역과 개선 계획을 하나하나 펼쳤습니다. 공용등 교체 리스트, 배관 보수 영수증, 민원 처리 기록까지 파일에 꽂아 건넸습니다. 매수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싸게 사는 대신 문제를 떠안겠다는 태도였던 그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 건물은 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시간의 비용이 쌓여 있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해 놀랐습니다. 저는 어느새 제 시간을 지키려는 사람의 어조로 말하고 있었어요. 협상은 길어졌습니다. 서로 양보안을 오가며 종이에 선을 그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에서야 그는 현실적인 중간선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유리창에 노을이 번졌고 먼지 입자가 금빛으로 떠 있었습니다. 그 빛 사이로 제가 지나온 계절들이 스쳤습니다. 처음 열쇠를 받던 날의 설렘, 연체 통지서를 들고 서 있던 밤의 떨림,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겨우 걸어온 제 발걸음. 저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제 선택이 도망이 아니라 정리로 남도록 제 이름으로 책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였어요. 임시 합의서에 사인을 하기 직전 저는 펜을 내려놓고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임차인에게 남길 안내문 초안이었습니다. 건물의 소유권 변동 예정, 보증금 보호 절차, 공용 설비 점검 일정.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며 오탈자를 고쳤습니다. 쉬운 도주 대신 정확한 전환을 택하겠다는 다짐이 그 종이에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문장을 고치다 보니 손끝의 떨림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버티는 일만이 용기가 아니고 제대로 노는 일 또한 용기라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비선이 길게 엮였고 젖은 아스팔트에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천천히 세어보았습니다. 남은 상환일, 보증금 정산일, 설비 점검일. 숫자를 세는 일은 무섭지만 한번 세어두면 두려움이 조금 줄어듭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오니 싱크대 위에 접어둔 행주가 아직 축축했습니다. 저는 그 행주를 펴서 단정히 걸었습니다. 사소한 정리가 큰 혼란을 이겨내게 해준다는 걸 오늘 하루로 다시 배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일정해졌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합의 조건을 정식 계약서로 옮길 것이고 임차인에게 공지를 붙일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상환 계획을 새로 제출하겠습니다. 긴 터널의 끝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적어도 바를 때는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험하더라도 이번엔 제 속도로 걸어가겠습니다.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바람이 틀어졌습니다. 아침 일찍 현장 점검을 나온 사람이 옥상으로 올라가자마자 고개를 갸웃하더군요. 방수층이 부분적으로 떠 있다 했습니다. 배수구 주변 시멘트가 갈라져 물이 고였다 했습니다. 저는 모자를 눌러쓰고 균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작고 가느다란 상처가 맞았지만 그 상처가 비 한 번이면 순식간에 번질 수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말라왔습니다. 이 정도면 보수로 마무리되겠죠.
제가 그렇게 묻는 마음으로 서 있었지만 답은 제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식은땀으로 먼저 내려왔습니다. 점검표는 계속해서 칸을 메웠습니다. 지하 창고의 곰팡이 흔적, 외벽 도장면의 박리, 전기실 누전 차단기의 수명 경고. 하나씩 체크될 때마다 계산이 머릿속에서 덧셈과 곱셈으로 뒤엉켰습니다. 저는 해마다 계획했던 예산표를 떠올리며 숫자를 맞춰보았어요. 하지만 표의 줄보다 문제의 항목이 더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매수자는 메모를 하더니 오후에 다시 연락하자고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자 공간이 갑자기 넓어졌고 그 넓음이 제 발을 휘청이게 했습니다. 점심 무렵 우편함에 두툼한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보증금 반환에 관한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잠적한 임차인의 보증인이라며 지정 기일까지 반환 계획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공실과 연체로 빠져나간 돈, 수리비로 비워진 통장, 거기에 보증금 정산까지 겹치면 숨구멍이 막히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조항은 분명했지만 절차는 길고 시간은 짧았습니다. 법의 시간은 정확했고 제 시간은 이미 앞서 가버린 것처럼 멀어졌습니다. 오후가 되어 구청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번 경고건에 대한 추가 확인이라 했습니다. 사다리차 작업 당시 도로 점유 허가가 일부 시간대 미확인으로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설명을 보태며 현장 사진과 일정표를 메일로 보냈습니다. 담당자는 확인 후 회신하겠다 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마자 엘리베이터가 멈춰 섰습니다. 의층과 의층 사이에 갇혔다는 알림이 관리자 단말기에 떴습니다. 저는 즉시 유지보수 업체에 연락하고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문틈으로 바람도 들어오지 않는 좁은 공간에서 초침 소리 같은 진동만 들렸습니다. 몇 분 뒤 구조가 끝났고 다행히 큰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몇 분이 저에게는 하루만큼 길었습니다. 해가 기울자 매수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옥상 방수와 전기실 교체 비용, 지하 보수 비용을 반영해 가격을 더 낮춰야 거래가 가능하겠다 했습니다. 그는 시장 상황을 말했고 리스크를 말했고 빠른 결정을 말했습니다. 저는 창문 밖 노을을 보고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손바닥이 저릿해지도록 열쇠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이것이 항복인지 아니면 퇴각인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쉽게 내려놓으면 내 이름으로 감당해온 시간들이 헐값이 될 것 같았고 끝까지 버티면 모두를 지치게 할 것 같았습니다. 두 선택이 모두 상처라면 덜 망가지는 쪽을 찾아야 한다고 마음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그때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예정일 이전 조정 합의서 제출이 지연될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는 안내였습니다. 저는 손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기한의 문턱 하나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즉시 창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의 점검 결과와 매수자의 변경 제안을 설명했습니다. 담당자는 서류가 바뀌면 심사도 다시 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또 필요하다 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알겠다는 말은 곧 발등의 불을 한층 더 밝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밤이 되자 건물의 불을 하나씩 껐습니다. 계단 불이 꺼지고 나면 복도는 순간적으로 깊은 어둠에 잠깁니다.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손잡이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매끄럽게 닦인 금 속에 하루의 잔열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내가 지킨 것은 사실 손잡이 같은 사소한 것들이었구나. 그리고 어쩌면 그런 사소함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일도 여길 돌아보겠구나. 그 다짐이 허공에 뜨지 않도록 저는 노트를 꺼내 선택지를 두 줄로 적었습니다. 한 줄은 낮아진 가격으로 빠른 매각을 진행하는 길. 다른 한 줄은 임시 대출과 부분 보수로 시간을 벌어 다시 협상을 시도하는 길. 두 줄 사이에 펜촉을 대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옥상 방수의 균열이 떠올랐고 싱크대 아래 잠깐 놓아둔 양동이가 허전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양동이를 꺼내 창턱 아래 받쳐두었습니다. 쓸데없이 꼼꼼한 행동 같았지만 지금의 저는 이 작은 준비로 마음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아직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두 줄 중 하나에 굵은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책임을 제 이름으로 쓰겠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노트에 그려둔 두 줄 앞에 섰습니다. 저는 망설임 끝에 하나의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낮아진 가격으로의 매각이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정리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은행의 기한과 보증금 정산, 옥상과 전기실의 경고음이 한꺼번에 몰려오던 어제의 밤을 떠올리니 오늘 제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확실한 마무리뿐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숨을 길게 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중개사무소에 합의 의사를 전했고 매수자에게는 조건을 하나 더 얹었습니다. 잔금 전까지 공용 설비의 기본 보수는 제 비용으로 마무리하되 그 내역을 계약서에 첨부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제가 감당해온 시간을 종이 위에도 남기고 싶었습니다. 은행에 들러 조정 합의서를 새로 제출했습니다. 담당자는 차분히 서류를 넘기며 심사 일정을 고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손등의 힘을 조용히 풀었습니다. 액자 속처럼 고정된 숫자들이 제 앞에서 어렴풋이 흔들렸습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놓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놓는다는 말이 참 낯설었지만 어쩌면 제 손에 남을 온도는 더 따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물로 돌아가자 현관 유리에 낯빛이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청소도구를 꺼내 계단 모서리를 닦았습니다. 버티는 동안 쌓인 자국들이 하나씩 지워졌습니다. 옥상에서는 방수 보수팀이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틈을 메우는 롤러가 규칙적으로 움직였고 저는 난간에 기대 그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흔들리던 마음도 그 롤러의 왕복처럼 조금씩 정돈되었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곰팡이 흔적을 마저 제거하고 환풍기를 켰습니다. 공기가 가벼워지자 숨도 조금 깊어졌습니다. 오후에는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소유권 변동 예정, 임차인 보증금 보호 절차, 설비 점검 일정, 분리수거 위치 제안내. 문장마다 제 이름을 넣었습니다. 책임의 끝은 항상 이름으로 닿는다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복도에서 만난 이웃은 고개를 살짝 숙였고 저는 같은 크기의 인사로 답했습니다. 말보다 눈빛이 길었습니다. 그 길이 안에 지난 계절의 소음과 오늘의 침묵이 함께 흘렀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매수자와 최종 점검을 돌았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부드럽게 멈추었고 복도의 조명은 일정한 박자로 깜빡였습니다. 매수자는 손에 든 체크리스트를 접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오래 울리던 쇳소리가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다만 하나의 변수가 남아있었습니다. 잠적했던 임차인의 보증인이 다시 내용 증명을 보낸 것입니다. 기한을 앞당기겠다는 요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법률구조공단 상담 시간을 예약했습니다. 서두르면 걸려 넘어지고 늦추면 밟히는 길이라면 저는 정확한 걸음으로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이 되자 비가 그쳤습니다. 옥상 방수층 위로 별빛이 얇게 번졌습니다. 저는 현관 앞 화분에 흙을 고르고 잎을 털어주었습니다. 한때 쓰러져 있던 화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줄기가 가지런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오늘을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하나, 동그라미를 그린 선택. 둘, 비용이 필요로 바뀌기 전에 끝내기로 한 결심. 셋, 이름으로 남긴 안내문과 서류의 문장들. 이렇게 세 가지를 세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숫자를 세다 보면 마음의 숨이 조금 고르게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 열쇠꾸러미를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쇠붙이들이 서로 부딪히며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처음 이 열쇠를 받던 날의 떨림과 오늘의 떨림이 다른 결로 손끝을 스쳤습니다. 그때는 시작의 떨림이었고 지금은 마침표를 닫는 떨림이었습니다. 저는 공책을 펼쳐 마지막 일정을 적었습니다. 장금일, 인도일, 정산일. 세 칸을 채우고 사각형 테두리를 굵게 그었습니다. 내일이면 계약서에 인쇄본이 나올 것이고 모레면 은행에 다시 가서 상환 계획을 확정할 것입니다. 저는 불을 끄고 의자 등에 등을 기댔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안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변수가 기어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문을 닫기 전에 건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현관 유리와 손잡이를 한 번 더 닫고 계단 불을 점검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빈 복도에 제 발소리만 또렷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내가 건네줄 것은 열쇠가 아니라 시간의 무게라는 것을요. 그 무게를 전하고 나면 제 손은 비게 될 것입니다. 비어야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인도일의 아침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건물로 향했어요. 현관 유리를 한 번 더 닫고 계단 모서리에 남은 얼룩을 지웠습니다. 버티는 동안 쌓인 자국을 정리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잠시 뒤 매수자와 중개인이 도착했고 우리는 옥상부터 지하까지 마지막 점검을 돌았습니다. 방수층은 말끔했고 전기실의 계기판도 안정적인 수치를 보였습니다. 공기가 고르게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마침표를 찍는 날이 맞습니다. 제 이름으로 걸어온 시간들을 이 건물에 남기고 떠나는 날이 맞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 열쇠 꾸러미를 올려놓는 순간 쇠붙이들이 맞부딪히며 낮고 묵직한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하나씩 정리해 번호표에 맞춰 배열했습니다. 그 소음이 이상하게도 기도문처럼 들렸습니다. 버텼다는 뜻, 감당했다는 뜻, 그리고 이제 그만 놓아도 된다는 뜻이 겹쳐 들렸습니다. 서류에 마지막 서명을 하고 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손끝을 타고 전해지는 잉크의 진동이 심장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열쇠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유리창 너머의 하늘이 한층 밝아 보였고 제 어깨에서 오래된 무게가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복도를 마지막으로 걸었습니다. 처음 이곳을 둘러보던 날의 설렘이 스쳤고 연체 통지서를 들고 서 있던 밤의 떨림이 뒤따라왔습니다. 쓰러졌던 화분은 곧게 서 있었고 새잎이 작게 말려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잎끝을 살짝 만졌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전해졌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건물은 떠나지만 내 안에 남는 것은 치유의 속도와 손길의 방향이겠구나. 상처가 났을 때 먼저 닦고 말리고 필요한 만큼만 덧대어 기워오는 법을 저는 여기서 배웠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발자국이 짧은 그림자를 끌고 따라왔고 저는 그 그림자를 조용히 접어 신발 밑에 넣는 기분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바깥 공기는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은행에 들러 정산을 마치고 나오자 손에 쥔 영수증이 얇았어요. 통장은 가벼워졌고 마음은 그보다 조금 더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가게가 늘어선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건물 벽을 타고 내려와 길가의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그 흔들림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는다는 말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밀고 들어왔고 오래 묵은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싱크대 위에 깨끗이 씻어둔 그릇을 하나씩 제자리에 올려두었습니다. 냉장고 속 채소를 꺼내 작은 냄비에 넣고 국을 끓였습니다. 뚜껑이 달그락 울릴 때마다 지난 계절의 소음이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국이 팔팔 끓을 즈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내일은 동네 복지관에 들러 자원봉사 신청을 해보려 합니다. 손이 부지런하면 마음이 덜 무너진다는 걸 저는 압니다.
말없이 필요한 일을 해내는 시간 속에서 저는 다시 사라질 것 같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목록을 적었습니다. 아침 산책, 복지관 봉사, 도서관 강의실 대관 문의, 동네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작은 수업 계획. 이름을 붙였습니다. 실패한 건물주의 기록이 아니라 버티고 놓아낸 사람의 시간표라고요. 저는 펜끝을 천천히 세웠습니다. 예전엔 숫자를 세며 마음을 붙들었고 지금은 문장을 세며 내일을 붙듭니다. 문장 사이사이에 숨이 고르게 섞였습니다. 밤이 되자 창밖에 비가 잠깐 스쳤습니다. 옥상 방수의 균열을 떠올리다가 이내 웃음이 났습니다. 오늘 그 균열 위에 굳은 층을 덧대고 떠나왔지요. 제 안의 균열에도 같은 층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얇고 투명하지만 확실한 층이요. 누군가 다시 흔들어도 금세 무너지지 않을 층이요. 저는 창문을 조금 더 열고 방 안에 불을 줄였습니다. 어둠은 깊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빈방에 남은 침묵이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잠들기 전 열쇠 꾸러미 대신 가벼운 작은 열쇠 하나를 탁자에 올려두었습니다. 집 현관 열쇠였습니다. 제 삶의 문을 여닫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쇠붙이였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보니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열쇠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두 손을 더 가볍게 하고 나가겠습니다. 손이 가벼워야 사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야 제 목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건물의 주인이 아니라 제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건물의 주인이 아니라 제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버티고 놓아내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함께 보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시죠. 구독과 좋아요가 제 다음 걸음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